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유시민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은 일단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텍스트를 엄청 좋아하고 글쓰기 그리고 강연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모습에서 제가 좀 닮고 싶은 마음에 유시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좀 내용이 좀 알찬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읽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시민은 처음에 이 설명할 때 성공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잘했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든 얘가 크라잉넛이라고 하는 밴드, 펑키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락을 하는 밴드를 좋아한다고 제가 밝히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라잉넛 멤버들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을 물질이나 지위, 사회 통념이나 타인의 시선, 어떤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두었다. 그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직업으로 삼았다. 이것만으로도 절반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놀이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을 좀 나타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좀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 자기는 좀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 못하고 이리저리 타인의 의도에 의해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거는 하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행운인 것 같고,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일도 제가 많이 했잖아요. 발레 파킹도 하고, 맥도날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는 어쨌든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잘한다. 그래서 지금 좀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기자 생활한 지 이제 한 1년 반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시민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편으로 내가 좀 비겁하게 살았다. 이 말 자체만 들으면 어감이 이상한데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비겁하게 처신한 덕분에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을 옛날에 학생 운동 했을 때 서울 관악경찰서 교도소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안사령부 같은 이런 장소를 두 번 다시 절대 가고 싶지 않는 곳들을 전전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자기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았던 것은 때로는 비겁하게 처신한 덕분이었다. 이런 거죠. 저는 좀 되게 위대한 정치가들이나 사상가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엄청나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좀 현실과도 타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기가 유시민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예전에 감옥에 끌려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은 198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거기 경찰서 끌려갔을 때 나는 맞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글을 썼다. 진술서를 쓰는 동안만큼은 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는 게 정말 괴로웠다. 수사관들만 팬 것이 아니다. 헌병들도 군기를 잡는다면서 근무자가 바뀔 때마다 팼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경찰관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때렸더라고 합니다. 그 학생 운동으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근데 유시민은 글을 잘 써가지고 최소한 그 진술서를 쓸 때만큼은 안 맞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때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진술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경감이죠. 경찰서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진술서를 큰 소리로 읽어주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야 이거 정말 잘 썼다 아니가? 데모하는 장면이 눈에 그대로 생생하게 다 보인다 카이. 글을 쓴다 하면 이랬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술서를 잘 쓴다고 되게 칭찬을 하면서 유시민한테 좀 그 순간만큼은 안 때리고 더 많은 진술서를 써라 이렇게 해서 유시민이 좀 거기서 안 맞고 그렇게 잘 버틸 수가 있었다 뭐 하면서 또 자기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좀 감옥은 아니죠. 어쨌든 스파르타식 글쓰기 훈련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때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때 글쓰기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냥 양심에 좀 가책이 있으니까 그때 진술서를 쓸 때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자기 같이 이제 연대하던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좀 뭐고 이미 밝혀질 것 같은 내용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네. 학생 시위와 관련해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어차피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일들은 세세하게 진술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나 이런 거는 또 진술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하고 좀 타협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 특히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좀 극단적으로 안 밀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유시민 근처에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시민이 이렇게 좀 멘탈을 유지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유시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본받아야 될 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책에서 자기가 또 공부를 잘했음에도 법학과를 가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법조인이 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뭐 검사 같은 사람들이 휘두르는 그런 권력 같은 게 있잖아요. 뭐고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최민식 나왔던 그 영화 하정우 나왔던 거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 보면 검사들의 힘이 엄청나게 셌었고 그런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공부를 잘했는데 거기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기득권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 달콤함과 안일함에 젖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에 가담하지 않고 살려면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검사가 됐거나 이랬으면은 좀 그 어떤 권력의 달콤함과 안일함에 젖었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양심은 있었나 보니까 난 내가 막상 그걸 하면은 빠질 것 같은데 그걸 차라리 아예 그냥 안 함으로써 기득권 근처에 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유혹을 못 이기니까 기득권 근처에 안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법학과를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또 열등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인데 열등감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열등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등감이 엄청나게 큰 좌절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내가 즐겨 쓰는 방법은 이솝 오아질에 등장하는 여우의 신포도 논리다. 그러니까 저 포도는 맛이 없고 시기만 할 게 분명하다. 이런 논리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를 비하한다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사람들은 흔히 여우가 교묘하게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했다고 비웃는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다소 진부해 보이지만 삶의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 뭐 이런 식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좀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가 모든 게 다 경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하고 또 모든 면에서 자기가 다 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는 그걸 지켜만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열등감을 다 느끼면 정말 힘든 삶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자기 합리화가 사실 힘든데요. 근데 저도 뭐고 그 공무원 시험 치고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인연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합리성을 벗어난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 옛날에 제가 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보면은 자기가 원래 자기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려고 했어요. 그 법원에서 뭐 서기인가 하여튼 되려고 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그때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계속해서 그런 공무원 생활을 했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창업도 하고 페이팔도 만들고 지금 앨런 머스크랑 같이 동업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저는 진짜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합리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 멘탈이 강해지고 그래야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한때는 유시민이 어디에서 또 열등감을 느꼈냐 이러면은 실존주의 철학자들. 우리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넘사벽으로 느껴졌다.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바람이 좀 불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이제 실존주의를 무시함으로써 정신적인 승리를 얻었다. 이게 삶에 불안하고 허무하고 세상에 부조리로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고민하고 사는 거고 유럽 지식인들은 팔자가 좋기도 하지 실존주의 바람은 겉멋이 들어서 유럽 지식인 흉내를 내는 문화 기지촌 현상에 불과한 거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건질 거 없는 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까면서 실존주의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존을 뭐 회복했다고 하는데 근데 걔네들 실존주의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들이 되게 난해하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도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철학책을 그렇게 어렵게 적는데 그게 잘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인간 존재의 근원적 부조리와 한계에 천착한 문제의식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크게 공감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까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치유한다. 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불운에도 쓰러지고 만다. 이렇게 하면서 삶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그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위대한 세 영역은 사랑과 일과 놀이다. 이것은 당위가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 이 셋으로 삶을 채우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위대한 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 이 세 가지에서 더해서 이거는 이제 책에서는 마틴 셀리그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그런데 이거는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것만큼 뭐 빅터 프랭클도 그랬고 아들러도 그랬고 뭐 이렇게 사랑과 일과 놀이 프로이트도 그랬고 어쨌든 이런 것들 이게 딱 세 가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면은 행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과연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일은 만족스러운가, 그리고 놀이를 잘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사람은 또 연대라고 했는데 유시민은 근데 결국에는 삶의 의미는 뭐 사랑과 놀이도 그렇고 일도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계, 타인에 대해서 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연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산다. 혹은 뭐 내 자식한테 혹은 우리 부모님을 내가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내 자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된다. 뭐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책임감 같은 건데 삶의 의미가 안 느껴지는 건 정말 무의미하고 좀 시시한 것 같으니까 때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연대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일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누군가와 손잡는 것이다. 넓게 보면은 어딘가에 함께 속해 있다는 느낌을 나누면서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삶의 큰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의 또 소속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사람과 손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이런 소속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사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남자의 40살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40살이 됐을 때 혹은 나이가 들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익숙한 것에 집착을 하고 고집을 부리거나 화를 잘 내게 되고 이게 안 좋은 점이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삶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철학적 문제와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킨 예외적 인물들이죠. 나이가 들어도 이런 공통점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변함없이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유연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갔어도 이제 그거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하고 평등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떤 목표로 삼아서 자기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에 갇히는 거죠. 서서. 예,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유치해진다라고 해야 되는 건 그만큼 자기의 어떤 힘이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인데 그런 면에서도
글쎄 그냥 유시민도 그렇게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 좀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어,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특징이 뭐냐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은 근데 끝까지 그래도 자기가 아까 겸손함도 말했지만 합리성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화를 잘 내게 된다.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변한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합리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도 저는 이제 유튜버들 요새 좀 최근에 몇 명을 봤어요.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인기는 맞아요. 유튜버들 사이에 인기 많은데 근데 그렇게 막 진짜 쌍욕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과연 저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막 구독자들도 떨어지는. 저는 그런 면에서 유시민이 되게 자기도 감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억누르는 게 있고 또 자기가 합리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런 유혹을 이기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 보면은 탐진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건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탐이라는 거는 욕심을 말하는 거고 진이라는 게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는 거, 화를 내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과 그렇게 감정이 있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면 그러면 탐진치에 빠지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합리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게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겸손하게 살고 합리적으로 사는 거.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살면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34살에 좀 유학을 떠납니다. 독일로. 그래서 40살이 됐을 무렵에 독일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경제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박사까지 따려고 하면은 45살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느 날 갑자기 독일에서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좀 마음 설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나이 40살의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이미 많이 배웠고 이제 이것을 미천 삼아서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어떤 설렘 같은 게 있었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나를 설레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지금 유튜브 많이 안 올리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이런데 바쁘거든요. 이거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맨날 또 주말 되면은 영상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좀 또 뭐 취재 기사를 뭐를 써볼까 창작 기사를 뭐를 써볼까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바쁘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내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일하는 거는 재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거는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진짜 저는 구독자만 좀 많이 오르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은데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근데 하나죠. 일을 하면서 그냥 유튜브 계속 하는 거 그냥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은 진짜 일 때려치우고 그냥 유튜브 할 건데 상황이 이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자기도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살은 단순한 충동의 표출이 아니다. 누구도 가벼운 마음으로 자살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마치 한순간의 분노나 충동을 억제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이 직접 동반하는 것보다 더 혹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은 끝에 감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일시적인 충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저는 어떻게 또 위로가 됐냐면, 저도 막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내가 이걸 놔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일시적인 충동이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딱 연예인 사람들 봤을 때 쟤는 그냥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면이 있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예. 그리고 자기가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좀 진짜 여러분들 연예인이 돼서 악플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또 유시민은 악플도 많이 받았을 건데 참 정치를 하는 동안 글쓰기 하는 동안 방송을 하는 동안에도 욕도 참 많이 먹었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지는 않았다. 욕 먹는다고 뭐 죽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다.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예. 나만의 비법이 있긴 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리감이었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거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모두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다고 믿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뿐이다. 이렇게 하면은 좌절감이나 상실감, 절망감, 외로움, 자기 비하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완벽하지 않다.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 그걸 항상 품고 살아가면은 좀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은 안 바뀌고 뭐 그렇게 해서 절망하는 것보다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고 나는 나고 이런 거리감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리고 유시민이 이런 이야기인데 좀 뭐고 자기가 옛날에 정치할 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일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라고 피켓 들고 와서 막 시위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도 진짜 들어주고 싶은데 이걸 다 못 들어주니까 좀 거기서 좀 괴로움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진짜 정신과를 갈 만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거리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일단 지금 정치는 안 하잖아요. 아마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정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아예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무튼 그렇고 뭐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이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사회적 환경과 계급적인 귀속이 사람의 인식과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한 끝에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바꾸면 의식과 문화가 모두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르크스는 자기 자신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부 구조를 바꾸면 상부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제도나 이런 거를 바꿨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이나 문화적인 영역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제도나 사회적 환경 같은 거를 좀 바꿔주면은 우리의 의식도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좀 놀라운 사실은 이거 하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스웨덴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죠. 그 덴마크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하부 구조를 바꾸는 거죠. 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배달원이나 또 뭐 무슨 수리 뭐 용접 뭐 이런 용접은 물론 돈을 많이 받지만 어쨌든 그 좀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작게 받고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좀 되게 똑똑하고 너는 좀 미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는 돈을 똑같이 받는데요. 다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그리고 사는 것도 다 비슷하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사회 인식이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마르크스의 생각이 좀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시민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게 그 사회주의가 좀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밑바닥에는 현실의 사회 제도나 문화 양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본능인데 이제 그런 본능이 독점욕이나 질투심이나 뭐 공격성,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고 또 이 사람은 마르크스가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프로이트는 개인의 심리를 곧바로 들여다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죠? 옛날에 북한에서도 그랬고 종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북한에는 이게 프로이트가 개인의 심리에 관점을 주는 면을 좀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하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배척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자본주의나 이런 거에는 사람 너네 힘든 거 알겠지만 그래도 좀 종교나 절에 열심히 다녀서 좀 많이 좀 극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는 그게 좀 못마땅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좀 배척하고 조건을 다 똑같이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최근에 불교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콩을 심을 때 좋은 밭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밭은 하나의 환경이나 조건 뭐 이런 거고 씨앗 같은 거는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수양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인과 연으로서 얽혀져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아무리 개선해도
할 만큼 했지만 개선이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 내면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장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사회주의에 대한 장점도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전에 슈퍼스타 K나 이런 경연 프로그램 보면은 되게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의 경쟁심을 자극시키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경쟁 이런 거. 하지만 자본주의의 장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장점은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면에서는 사회주의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 반면에 좀 실패에 대한 좌절과 데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그런 부담을 떠안고 있으니까 좀 힘든 세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는 정치가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이런 장점들이 좀 잘 섞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북유럽의 사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서로 잘 섞여가지고 그런 제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청년 마르크스, 엥겔스, 여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집안도 좋은 집안이었대요. 자기 아빠가 변호사인가 하여튼 그랬었고 되게 잘 살았던 집안이고 엥겔스 자기 아빠는 알죠. 저 되게 부자였었잖아요. 하여튼 얘네들이 친했고 되게 어울려 다녔었고 한마디로 말해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 좌파 이런 건데 이 유시민이 사회주의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마르크스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맞게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고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끔 이렇게 좀 혁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강남 좌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많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이 없지만 또 보수층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유시민이 말하는 것 중에.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좀 다른 게 돈이 없으면 당연히 진보적인 정당을 찍고 돈이 많으면 보수적인 정당을 찍고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원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를 더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를 더 중시할 것이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성장을 더 중시할 것이냐 이런 개념인데 결국엔 사람들이 만약 그것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찍거든요. 지금 창원에 저 살고 있는데 창원에는 노동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진보적인 정당을 찍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작년에 보궐선거 했을 때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긴 동네거든요. 우리가 정의당이 국회의원을 많이 했었고 그만큼 진보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환경이 주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는다는 건데 엥겔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좀 반동 형성 그러니까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최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수층을 찍는 거는 그냥 몰라서 그렇다.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조차도 저는 약간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안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이 책이 보니까 너무 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 워낙 똑똑해서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2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취방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시민이 이제 글쓰기를 잘 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감옥에 갔다가 그 스파르타 식으로 글쓰기 연습을 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 선배들이 야, 니 글을 예전 감옥에서도 많이 썼고 잘 쓰니까 한번 여기 와서 글을 써봐라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학교에서 했던 일이 그 성명서를 쓰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기자들이나 그런 언론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성명서를 만드는 거였는데 주로 밤에 이제 선배들이 야, 이거를 해서 내일 아침 7시까지 초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유시민이 알겠다고 계속 기계적으로 그렇게 글을 썼던 겁니다. 주로 이제 성명서 유인물, 팸플릿,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신문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글 쓰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글을 잘 쓰려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박경리 선생의 토지 일부를 5번 넘게 읽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읽어보면은 어휘가 정말 다양하고 감성적이고 묘사도 되게 아름답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연속으로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가 풍부하고 문장이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뺏겨쓰기 못지않게 어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도 기자지만 그 기사를 쓸 때 항상 뭐더라 이게 되게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혹은 또 저런 장면이나 이런 걸 어떻게 묘사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딱 그 단어가 안 떠오르는 때가 있거든요. 기사 쓰다가 맨날 막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상황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어휘를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다른 훈련 방법으로 이제 작은 수첩을 지니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메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자기는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데 앉았을 때 건너편에 그 창밖에 비치는 어떤 여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뭐 옷차림이나 이목구비를 세세하게 묘사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신속하게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때 당시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때 태워버린 것이 되게 아깝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왔었고 어쨌든 수첩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묘사하거나 머리를 스쳐가는 상념들을 붙잡아서 메모한다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저도 주로 이제 글을 업으로 삼고 나서부터는 글 쓰기 할 때 좀 어떤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 모르는 표현이나 내가 안 쓰던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도 곧바로 메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게 좀 글 쓰는 데 있어서 좀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좌우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유시민 씨가 패 끼치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은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밥벌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생계를 타인의 자비심에 의존하면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돈을 벌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원을 해주거나 부모님이 좀 지원해주거나 이런 방식이 존엄하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지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글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글 쓸 때 글을 써서 이제 자기 생각과 내가 가진 정보를 남들과 나누는 행위 그 자체가 아주 즐겁고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것 자체가 좋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성공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건데 더 추가해서 밥까지 먹고 살고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더 좋고 왜냐하면 재능이 있으면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더 집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 중에서 아무 직업도 없이 놀기만 하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도 힘들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딸도 있잖아요. 유시민 씨가 또 아들도 있는데 그게 막내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가 야,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그 아들이 난 자기는 박지성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재능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딱 볼 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재능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축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아빠가 부지런히 돈 벌어서 영국 유학 보내줄 테니까 가서 스포츠 마케팅 전공하고 주말마다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보고 그렇게 하면 너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평론가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차피 얘는 그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재능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언저리 그 비슷한 자기 좋아하는 비슷한 거라도 잘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불행한 것은 열정은 있지만 재능이 없는 것. 예.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업을 잘 선택하려면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 재능이 없으니까 맞죠. 열등감이 있겠죠.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남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의식하지 말아야 하고 타인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유시민이 지금까지 해왔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은 그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한 번도 가져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오래 했었던 일이 국회의원 5년, 총 5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자기가 처음 봤을 때 25살에 그 첫 취직을 해서 그 어떤 걸 했냐면 출판사 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자기 출판사 어떤 선배가 좀 부탁해서 출판사 편집 부장해라 해서 20대 때 그걸 하고 이제 두 번째 직장이 국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해찬이 자기 선배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해찬 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36살 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시민하고 되게 친하다고 하거든요. 이해찬 저는 장관까지 했었죠.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도 한데 그분께서 그래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36살 때 됐으니까 이제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라 이래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됩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유시민이 30살 때 되게 어린 나이에 되죠. 36살 국회의원과 30살 보좌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또 뭐 여기 보면 작가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출간한 데 이어 개간 창작가 비평의 중편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소설 데뷔도 했다. 뭐 이런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장이 한국연구재단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자기가 그 이사장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이사장이 자기를 자꾸 보좌관처럼 막 어디 데리고 다니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좀 잘 안 맞아서 그만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이때부터 저는 좀 유시민 씨가 좀 자존감이 되게 좋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발목을 잡은 게 아마 인간관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직장에 있든지 자기가 막 이렇게 매달리는 입장은 아니고 또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되게 당당하고 일을 잘하고 똑똑하다는 걸 아니까 굳이 이렇게 사내 정치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뛰면서 이제 무슨 대학교, 성공회 대학교? 예, 거기서 교양학부, 시간 강사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그 100분 토론 진행자인데 그 100분 토론 진행자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거기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좀 몇 번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진행자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좀 월급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쓸 시간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이제 벌이도 괜찮았고 되게 좋은 직업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둔 게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100분 토론 진행을 그만뒀거든요. 이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고소득 직업을 포기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봤을 때 얼마나 좀 대견했을까. 뭐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노무현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대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좀 중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개혁당 후보로 고양시 덕양구 거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나봐요. 그때가 임기 1년짜리 있잖아요. 그거에 당선돼서 1년 임기 국회의원 하고 그 후에 이제 열린우리당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1년 만에 재선해가지고 4년직 계약직 국회의원 자리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총 이제 5년 정도 국회의원을 한 거고 그 다음 해에 뭐 어쨌든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도 되기도 하고 이어서 1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공직은 그것으로 끝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유시민도 좀 되게 실패의 삶을 삽니다. 계속 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2008년도에 국회의원 총선 나가가지고 무소속 나가서 대구 출마했는데 떨어졌고 2010년도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서 떨어졌고 2012년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후보자로 나가서 떨어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서 자기 정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좀 인간관계를 잘 풀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제3의 당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이렇게 민주당에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개혁당, 열린우리당, 참여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을 바꾸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보수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 같은 단일화된 그런 진보도 아니고 이게 제3의 당인데 왜 이렇게 자기가 했냐면 제3
정당 없이 정치 혁신이 어렵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또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와 동시에 이제 자기는 뭐라 해야 되지, 좀 정치는 자기랑 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활동의 일상적인 과정이 별로 안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권력 투쟁을 좀 즐기는 면도 있어야 되고, 내가 막 싸우고 나가서 이기고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고 좀 그런 면들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정치가 다른 정치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박기춘이라는 사람, 민주당.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박기춘이라는 사람은 되게 막 퇴근 시간을 되게 늦게 맞춰도 지역구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고는 집에 안 들어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뭐 김태현 의원인가? 하여튼 이 사람은 초선 시절에 임기 4년 동안에 그 지역구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을 다 방문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는데, 가끔씩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정치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재밌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는 저 사람들만큼 그렇게 정치하는 게 안 즐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자기는 정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 좀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세상의 모든 비극과 불의에 대해서 내 몫의 책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선적으로 느껴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는 정치랑은 내랑은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정치가 좀 산업의 단계로 진화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직업 정치인이 이제 비즈니스맨이고, 어느 산업이든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선호가 시장을 좌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새는 정치라는 게 진짜 산업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보니까 그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 콘텐츠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 또 뭐고 방송, TV,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정치적인 콘텐츠가 되게 많이 소비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산업이다, 이 말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활동이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콘텐츠를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영향력이나 또 광고나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진짜 하나의 산업이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정치에 대한 개념을 또 이야기하는데, 흔히 이게 진보다 아니면 보수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뭐가 진보지 뭐가 보수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시민이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보수는 이거고 진보는 이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보수는 진화적으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 보수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을 대변하고 부추긴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 독점욕, 증오, 복수심, 두려움, 약자의 굴종 같은 것들이 익숙하고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좀 보수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유권자로서 언제나 진보 정당을 지지해 왔는데, 진보 정당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진화적으로 새롭고 생물학적으로 덜 자연스러운 것을 대변하고 부추기는 정당이다,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 원래 뭐라 해야 되나, 자본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
체제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시장? 그게 이제 자본주의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런 게 가장 완벽할 것이다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덜 자연스럽고, 약간 거스리는 거죠. 본성을 약간 거스른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선호하나? 아니면 나는 거스르고 약간 본성을 역행하는 것을 좀 선호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진보와 보수의 차이, 내가 어디 쪽에 서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진보였는데, 항상 진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민주당, 이런 쪽은 또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민주당, 아까 말했죠. 제3당을 선호한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악의 단점은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 문화.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떠난 후에 더 그러했다고 하고, 또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리를 이미 차지했거나, 또는 다음 선거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직업 정치인들의 기득권과 개인적 욕망이 대의를 압도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을 보면서.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당도 자기랑 안 맞다. 자기는 또 이렇게 제3의 정당 혹은 아니면 아예 그냥 정치를 안 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지금 정치를 안 하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정치에 몸담고 있었던 유시민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했고, 다음에 또 마지막 남은 거, 책에 나온 거 위주로 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떳떳하게 놀기라는 챕터부터 시작하는데, 유시민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걸 세 가지를 꼽았잖아요. 사랑과 일과 놀이. 그 중에서 놀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놀이는 승부를 즐기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승패를 가르는 정신적, 육체적 놀이를 한다. 바둑과 장기, 포커, 고스톱, 축구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같은 아이들 놀이는 모두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이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좀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는 놀이가 저는 이렇게 승패를 가르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재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그렇게 여기서 보면 돈이나 이렇게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않으면은 놀이가 더 이상 놀이가 아니게 된다. 돈이나 승리를 목적으로 삼으면은 놀이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런 거에 승부에 많이 걸지 말고 이렇게 과정을 즐기면 놀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좀 이런 승패를 가르는 놀이 한 가지 정도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삶에 있어서 놀이가 참 중요한데 그거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유시민이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 근저에 주로 하는 놀이가 당구하고 낚시라고 합니다. 축구도 좋아했는데 축구는 자기가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또 하나의 취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노래 동영상 같은 걸 듣는 겁니다. 가수들 노래. 저도 걸그룹들 댄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놀이이자 취미이자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고, 본인이 유시민 씨가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당구를 칠 때 또 마음 한구석이 왠지 불편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 불편함의 정체는 이 시간에, 노는 시간에 아내하고 자기 딸하고 영화를 봐도 되고, 뭐 애들 데리고 노래방을 가도 되는데, 이렇게 자기 혼자만 보내는 시간들이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도덕적인 부담감하고도 연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이 사회 어디 곳에선가 절망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밤낮 없이 2가지, 3가지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노는 거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놀이할 때 드는 도덕적 회의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좀 양심적인, 도덕적인 그런 책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그 다음에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2가지를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첫째는 행복을 느끼는 능력, 그리고 둘째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려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찾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게 도와주는 거고, 자식은 부모의 꿈이나 희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최소한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줘야 되고 강제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뭐 건강한 식생활이나 좋은 생활 습관 또는 평화롭고 따뜻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에게 건강하고 우수한 뇌를 상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드는 것이, 또 아이를 잘 키우려면 따지고 드는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일찍이 발달하는 아이일수록 지적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있어서 강요하지 않고 따지고 드는 아이조차도 존중할 만큼 아이의 선택이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아이일수록 더 쉽게 인터넷 게임이나 술, 폭력 등에 빠진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모르기에 스트레스에 짓눌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게 된다. 정서적 행복이 극단을 막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한 추억이나 기쁨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중독적인 거, 도박이나 인터넷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대치된다는 거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정서적인 행복이 있으면은 중독적인 것에 더 안 빠진다, 이런 논리를 펼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빠들이 어렸을 적에 애들 데리고 좀 좋은 곳에 좀 많이 놀러 가고, 가족들끼리 같이 추억을 쌓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되게 피곤한데 이게 무슨 일이 되게 하기 싫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빠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추억을 만들어주고 행복한 느낌을 심어주는 게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있을 그런 중독적인 것들에 안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이 제일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버나드 쇼라고 하거든요. 그가 이제 극작가잖아요. 영국의 극작가인데 왜 자기가 롤 모델로 삼고 싶냐면, 그는 학교 교실이 아니라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소설 습작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유명한 지식인들의 강의와 논쟁을 구경하면서 사회를 보는 눈을 길렀다.
저널리스트, 연설가, 사회비평가, 극작가로서 크게 성공했다. 1925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뭐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대학이나 정규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굿딜 헌팅에 보면 또 그런 천재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대학에서 학위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자식들 키울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능력과 뭐 꼭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야지 된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되게 어렸을 적에도 뭐 좋은 학군에 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애들하고 떨어져서 막 기러기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유시민이 말한 것처럼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말이어서 저도 이제 자식들 키울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버나드 쇼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이 사람이 95살, 9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만큼 자기 관리를 좀 잘한 거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가 거의 죽을 때까지 글 쓰는 거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만년에 버나드 쇼가 쓴 에세이 쇼에게 세상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 출간된 책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보면 4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되게 그 버나드 쇼가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 관심이 많고 또 그거를 글로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정당, 교육, 금융, 전쟁, 미학, 건축, 과학, 생물학, 유전학 엄청나게 방대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당대의 중요한 쟁점이나 견해를 글로써 이렇게 피력한 에세이집이죠. 이게 책을 썼을 때가 한 88살에 버나드 쇼가 썼다고 하는데 유시민이 볼 때는 이렇게 자기 관리 잘 하면서 만년에도 글을 끝까지 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자기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버나드 쇼를 닮고 싶은 인물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도 말했듯이 항상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좀 나이가 들어도 어떤 자기의 고집이나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항상 청년들 편에 속하고 계속해서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이가 들어도 정치적으로 항상 진보의 편에 서고 청년의 편에 서는 거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은 그래도 잘 살았다 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유시민이 이 책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의식, 공감 능력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유산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겪었던 여러 가지 공감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서울대에 가고 나서 가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용돈도 벌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에 6만 원을 받았고 시급으로는 당시 2,000원이 넘었었는데 그 학교에서 서울대에서 나오면은 공단 지역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인데도 보면은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근무 시간이나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250시간을 넘게 일하고도 23,000원을 벌었다. 시간 시급으로 따지면 1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기가 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본인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좀 사회 악에 기대어 쉽게 사는 그런 기득권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았던 감정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좀 양심적이었다라는 거고 자기가 대학교 때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환경 속에서 여학생한테 작업을 걸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졸업해서 뭐 좋은데 취직하고 이런 모두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으로 여겼고 그래서 자기가 막 나중에는 이런 학생 운동이나 불평등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많은 운동을 하고 또 막 야학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이런 활동들을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진보의 생물학이라는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회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답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산 수단의 집단적인 국가 소유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그거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하고 기결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나중에 이 얘기가 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로 기결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결국 전체주의란 말은 이게 강력한 어떤 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편에도 말했다시피 진보주의와 보수,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에서 자기가 또 생물학적 접근법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더 자연스러운 게 보수고 덜 자연스러운 게 진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란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타인의 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타인의 복지를 위해 사적 자원의 많은 부분을 내놓는 자발성이다. 진보주의가.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발성이라고 또 정의를 하거든요. 그 공감의식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복지를 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타인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의 공감의식 그게 진보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보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진화적으로 익숙하고 생물학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진보는 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형제도는 부당하게 사람을 죽인 흉악범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가두어 놓고 피해자 유족의 세금까지 포함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시키는 게 맞다. 이게 보수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덜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진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는 타인의 복지를 위해 사적 자원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발성을 발휘한다면 진보주의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이야기를 드는데 전태일이 당시에 사회운동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나 자본으로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더 잘 될 수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어떤 어린 여성 노동자를 보면서 도저히 자기 혼자만 잘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냥 그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도 진보적이고 공감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타인에게 어떤 이념이나 공동선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페미니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또 장애인들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어떤 한 사람을 동등한 입장으로 안 보고 수단, 도구 이런 거에 이런 단어에 좀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와 이제 유전적으로 무관한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이게 연대감, 공감의식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공감의식을 왜 가져야 되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공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할 일이 있고 바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 보통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을 하잖아요. 단박에 할 수도 있고 인기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제 인기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대거나 안 좋은 것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자기 목표를 이뤘을 때 더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한 게 공감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결국에는 더 큰 목표라는 거는 항상 연대의식하고 유시민이 말했다시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공감의식을 만약에 유전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거를 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기 스스로 뭔가 성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감의식,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의 이제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인데,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의 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진짜 옳으니까 너는 내 말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거를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존하는데 자기가 모든 힘을 소모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아예 없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일을 구하는 것도 내 자유가 있냐 없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없이 계속 이렇게 공장에서 2교대나 3교대 이렇게 하면은 돈은 많이 벌겠지만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제 직업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편이고, 어쨌든 유시민은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에서는 자기가 그 캄보디아에 크메르 루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1975년도 미국의 지원을 받던 군부 정권을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크메르 루즈가.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간섭도 싫고, 그때 당시 이 나라를 지배하던 왕실의 간섭도 싫고, 오로지 민중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혁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 자체는 우리가 대충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올바른 생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좀 희생해도 되고,
그거를 또 자기가 강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숙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진짜 죽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막 250만 명을 죽였다고 했나, 하여튼. 그런데, 이 숙청 대상이, 권력기구에 종사했던 관료, 공무원, 경찰, 물론 뭐,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가 않잖아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기업인들, 기술자, 뭐, 교사, 중산층 지식인, 나중에 이게 더 막 심해지니까 안경을 쓰거나 글을 읽을 줄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총살당한 사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이 사람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나왔고, 이 사람이 또 폴포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했고, 어쨌든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은 도시에 살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도시가 자본주의적 착취와 타락의 심장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도시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했고, 그 당시 프놈펜에 살고 있었던 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 농촌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강제로.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으니까 너네 그냥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칼뱅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루터에 이어서 이제 1541년도에 이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 법은 되게 이상적이고 신의 뜻에 따라 살라는 그런 이상형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되게 과하게 벌을 내리거든요. 가령 이제 거리에서 주먹 다짐을 한 사람을 교수대에 매달았거나 아니면 세례식에서 경건해야 되는 세례식인데 막 웃거나 뭐 이렇게 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징역형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죄인에 대해서 되게 냉혹하게 했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한 건데, 스스로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강제할 수 없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 그리고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런 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뭐 이거를 이야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되게 행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남으로써 얻은 행운이 되게 크고, 자기가 내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파라리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자기 자신이 되게 좋은 부모님을 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께서는 사립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잖아요. 초등학교. 네,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좀 비극이 일어나는 게 82년도에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아빠가 자기한테 편지를 붙이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문화유전자를 자기한테 좋은 문화유전자를 남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아이들을 억압하지 않았다. 어떤 전공이나 직업을 강요하지 않았다. 아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집에서 신문과 어린이 잡지를 정기 구독했고, 학교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책을 가져다 주었다. 늘 돈이 부족했지만 자식들 보는 데서 돈 타령이나 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또 밥상머리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식당에 앉아서 옛날의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재밌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유시민도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나중에 자기가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실제로 베스트셀러 책을 냈을 때는 역사 이야기를 써서 책을 내잖아요. 그걸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빠가 예전에 밥상머리에서 했었던 그 옛날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디까지였지? 늘 돈이 부족했지만 자식들 보는 데서 돈 타령이나 돈 걱정을 하지 않았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다. 이 아버지가 되게 규칙적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아이들 듣는 데서 비난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이런 문화유전자를 물려주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집에 책이 많다. 그리고 잡지를 정기 구독한다.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자식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차별을 안 하고, 뭐, 사람들한테 비난, 욕설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자식들한테는 최대한 부정적인 거를 안 보이고, 또, 막 감정적인 그런 걸 안 보이는 거죠. 최대한 합리적인 모습과 이성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뭔가 어떤 통제적이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것, 절제 있는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자유분방한 그런 것만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자유분방한 거하고 자식들한테 결정권을 준다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삶에 중요한 거에 있어서 내가 니한테 강요하진 않겠다. 뭐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인간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상형이,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결국에는 합리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도 자기가 끝까지 상대방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는 모습을 늙어서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 나약해질 때, 힘들 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많이 변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끝까지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합리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나 자신도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에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회사 출근했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부터는 좀 비타민 같은 것도 먹고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어떤 유튜버를 보는데 진짜 하루에 막 2-3개씩 올리는 거예요. 저는 알다시피 막 몇 개월에 한 개 올리는데, 그런 걸 보니까 진짜 나도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되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영상에 자막도 안 넣고 그냥 자기 어떤 생각이 딱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사람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인데 정치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해요. 근데 너무 하루에 막 3-4개씩 올릴 때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생활 자체가 유튜버구나. 그런 거면을 보고, 저도 한 개 올릴 때마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친구한테, 혹은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되게 피곤한 날에도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저도 그렇게 친구한테 통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튜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욕망에 휩쓸리고 충동에 빠지면 이성이 무력해진다. 또 여기도 이성이 중요하다 이야기 나오죠. 여기에 무지가 겹치면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자기 손으로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유한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유한하다. 이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진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뭐, 과연 내가 죽을까? 100살, 200살 정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못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유한상을 받아들이면, 그래, 나는 언제까지 살겠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래,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이 유한성을 깨달을 때,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유한성을 믿으면 중요한 게 의외성을 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의외성이나 재수로 내가 행운, 이렇게 뭐 재수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안 하게 되면은, 세상이 결국에는 딱 봤을 때는 이게 좀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하여튼 그리고, 사랑, 기쁨, 행복, 열정, 환희 등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오로지 지금 여기에만 있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기를 넘어서려는 집착과 망상은 삶의 기쁨을 갉아먹는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이제 이름 남기기. 칸트의 충고를 기억하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스스로 세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라. 이런 건데 이것도 그렇게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